사회안전망 4.0을 시작하겠습니다. 전 정책연구실장 장영신이라고 합니다. 이 포럼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되며 한국사회복지협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나눔 채널 공감을 통해 전체 포럼 과정을 담은 영상이 공유될 예정입니다. 오늘 포럼은 사회안전망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에 대해 살펴보고 사회보장 체계의 미래 예측 및 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 서상무 회장님께서 모든 진행을 맡아주시겠습니다.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모임의 진행을 맡게 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서상무입니다. 먼저 그 사회안전망 4.0 포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요. 2019년 9월에 저희가 첫 번 모임을 제주도에서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2년이 넘었죠. 그래서 취지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고용 형태라든지 이런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사회 안전망을 이렇게 재정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로 모였고요. 오늘 축사를 해주신 원희룡 지사님 초창기부터 멤버입니다. 그래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하고 제주연구원이 공동으로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의 이렇게 행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시는 대로 이제 2020년 초부터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 사회안전망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더 높아졌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제가 뭐 기본소득 이런 거 갖고서 토론을 했고요. 오늘은 조금 다른 형태, 기존의 사회보험 제도를 어떻게 개선을 하고 또 공적 구조를 좀 더 확충을 해서 또 새로운 형태의 안전망 4.0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로 여러분 잘 아시는 홍경균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께서 발표를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토론자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최병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교 원장님, 그리고 안효상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이사장입니다. 우선 우리 두 분 이렇게 축사를 해주시기로 했는데요.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께서 먼저 마이크를 드릴 테니까요. 인사 겸 축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선대위의 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원희룡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 안전망을 돌아보고 또 미래 방향성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매우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전부터 우리 서상목 회장님과 함께 이 사회 복지 모델에 대해서 제주도 지사로 있을 때부터 여러 가지 협력을 해서 토론회를 해왔었습니다. 오늘 특히 발제와 토론을 해주실 홍경준, 최병호 두 교수님 그리고 이원재 대표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동체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골고루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이 없으면 공동체의 화합과 사회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상대 빈곤율은 16.7%로서 중위소득 50% 미만이 OECD 4위이고 노인 빈곤율은 43%로 1위입니다. 부끄러운 지표입니다. 우리가 경제 성장은 이뤘지만 아직 분배의 정의를 다 이루지 못하고 있고 경제적 불평등이 더욱더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4차 산업혁명은 어쩌면 이 양극화를 더 악화시킬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이러한 현실 앞에서 보수니 진보니 성장이니 분배니 아니면 뭐 재원이 있니 없니 이러한 소모적이고 반복적인 그런 편가르기 논쟁을 벗어나서 진영을 뛰어넘고 기존의 사고의 틀을 벗어나서 새로운 접근 방법에 대해서 서로 접근해 갈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장점인 혁신성장 그리고 IT에서의 강점을 살리면서도 사회적 약자와 또 사회적인 안전망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이 우리 모두 공통의 과제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폭넓은 대화와 함께 창의적인 해법 그리고 담대한 복지국가를 구축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결단에 나서려고 합니다. 촘촘하고 두툼한 복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려운 계층의 우선 지원은 물론이고 일하면서도 가난한 근로계층의 실질적인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제도들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긴급히 복지 지원이 필요한 계층들이 많습니다.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신용불량 또는 여러 가지 범죄 피해 등 사회적인 재난 앞에서 가정과 생존 기반 자체가 황폐화되고 아무도 도움의 손길을 기대할 수 없는 각자 도생 그리고 삶의 생존의 극단적인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우리가 긴급한 지원과 복지 안전망을 만들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논의되는 정책들이 많이 서로가 접근하고 또 창조적인 해법들이 많이 나오길 바라겠고요. 우리 선대위에서도 오늘 세미나의 논의의 경과와 결과들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 우리 사회의 사회 복지의 그리고 사회 안전망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정말 뜻깊고 생산성 높은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못하는 것은 아쉽고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오늘 논의의 결과들을 최대한 반영하고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희룡 지사님은 현재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정책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줌으로 참석을 해줘서 좋은 말씀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 제가 김연명 전 청와대 사회수석님을 모셨습니다. 원희룡 지사께서는 윤석열 캠프에서 정책 총괄 책임을 맡고 계시고 김연명 전 수석께서는 지금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사회복지 정책을 총괄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김연명 저한테는 교수님이 더 익숙한데 우리 교수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냥 참가만 하려고 그러는데 또 회장님께서 한 말씀 하라고 해서 그 원희룡 지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 생각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잘 될 것 같은 좀 느낌이 들고요. 오늘 저 귀중한 말씀 듣고 공약에 좀 반영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경준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께서 한국 사회보장체계의 혁신 방향 및 전략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대략 세 가지 정도 파트입니다. 첫 번째는 한국 소득보장 체계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현재 어떤지를 좀 살펴보고 왜 혁신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좀 메인이 될 것 같은데요. 혁신의 방향은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지만 이제 국민소득보장제라는 그런 타이틀 하에서 몇 가지의
그 국민소득보장제의 개요와 주요 개요 과제를 좀 말씀하실 거고,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이냐, 혁신의 전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저는 이건 좀 패키지 딜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서로 양보할 것 양보하면서 뭐 이런 방식의 어떤 그 패키지 딜을 통해서 현실화하자. 뭐 이런 크게 이제 세 가지 내용입니다. 넘겨주시죠. 첫 번째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두 개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한국 소득보장 체계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 예산의 크기를 봐도 이제 상당히 많이 커졌고요. 또 뭐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뭐 여전히 뭐 그렇게 뭐 사회복지 수준이 높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기울기는 상당히 가파릅니다. 때문에 한국의 소득보장 체계가 이제 상당히 발전을 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존재합니다. 뭐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소득보장의 혜택으로부터 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급여의 수준이 뭐 별로 높지 않은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소득보장 체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이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은 우리 굉장히 중요한 과제일 겁니다. 넘겨주시죠. 그래서 이제 보면 한국 소득보장 체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제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나라 그 노동시장이 이제 중심과 주변으로 이렇게 분절돼 있죠. 그게 소득보장 체계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어서 한국의 소득보장 체계는 노동시장의 중심에 있는 사람의 경우와 주변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 확연히 다른 대접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중심부 취업자죠. 주로 대기업과 공공부문 취업자겠죠. 여기에는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소득보장 제도의 혜택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해서 여러 가지 세금도, 사회보험에 대한 기여와 세금도 많이 내죠. 반면에 이제 여기에 속하지 않은 주변부에는 사실 이런 게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우리나라 근로기준법도 5인 미만 사업장에 완전 적용되지 않죠. 네. 근로기준법조차 이런 상황이니 뭐 소득보장이야 뭐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런 어떤 제도적인 지원이 주어지는 것보다는 그냥 면세, 뭐 감세, 그러니까 보호도 없고 규제도 없는 뭐 이런 방식이라는 거죠. 이래서 이게 이제 오른편에 있는 그래프가 이제 그걸 나타내는 건데요. 한국은 임금 수준에 따라서 주변과 중심이 구별돼 있고, 그 노란색이 이제 단절을 나타내는데, 이 단절돼 있는 상황에서 중심에는 뭐 노동법의 규제, 뭐 기업복지, 뭐 사회보험의 적용이 잘 되고 있지만 주변에는 그런 게 거의 존재하지 않고 보호와 규제가 없는, 그리고 당장 저복지고 여기에는 그 소득보장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이런 식의 문제들이 굉장히 있어서 예산은 상당히 많이 투여하고 있습니다만 별로 그 혜택의 체감도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별로 효과성이 없는 그런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넘겨주시죠. 이 문제는 굉장히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그런 문제입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죠. 근데 덧붙여서 뭐 코비드 19 뭐 이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실도 그렇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는데, 이제 그러면서 새로운 뉴노멀 시대에 들어섰다. 그리고 이 뉴노멀 시대에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또 굉장히 많이 소개되고 있고, 뭐 실제로 그렇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변화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이제 가장 큰 변화는 이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훨씬 더 가속화될 것이다. 이 코로나의 위기가 이제 그런 것들을 훨씬 더 가속화시킬 것이고, 그리고 이런 디지털 자본주의로의 전환은 한국 소득보장 체계에 여러 가지 이제 해결해야 될 과제를 줍니다. 물론 이 디지털 자본주의 전환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런 점은 있지만, 동시에 이 중심과 주변의 고용과 임금 격차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사실은 이 코로나 시대에 아까 얘기했던 중심에 속하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사실 크게 뭐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변에 있는 분들의 어려움은 굉장히 더 커졌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고용 회복을 좀 더디게 할 거고, 이제 소득 분배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은 굉장히 큰 거죠.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그 디지털 자본주의는 결국 전통적 고용 형태를 벗어난 이제 새로운 노동을 확대시킬 거고,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의 소득보장 제도가 가지고 있는 구조화된 문제,
이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사실 뭐 어느 나라건 사회보험은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뭐 2019년 자료를 2020년에 분석한 건데 우리나라 전체 일하고 있는 취업자가 한 2,740만 명 됩니다. 그중에 이제 임금 노동자가 한 2천만, 비임금 노동자가 한 680만인데 뭐 고용보험하고 국민연금 두 가지만 살펴봐도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사람은 전체 취업자의 50%입니다. 일하고 있는 사람 중 2명 중에 1명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금도 뭐 가입해 있거나 급여를 받는 사람이 전체 취업자의 한 73%, 그러니까 거의 30% 가까이 된 사람들은 여기에 배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거죠. 뭐 급여 수준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뭐 이 분들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이냐가 이제 되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디지털 경제로 전환되면 여러 가지 이분들을 해결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다른 어떤 대안적인 제도들이 많이 얘기가 됩니다. 뭐 기본소득도 있고, 뭐 부해소득세도 있고, 안심소득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이 한국 소득보장 체계의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동일한 문제 의식하에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 문제 의식은 굉장히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에는 한국 소득보장 체계의 문제가 그렇게 하나의 제도로 심플리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세상 일이 그렇게 단순하게 뭐 정리될 수 있는 일은 아닌 거죠. 소득보장 체계라는 건 굉장히 복잡한 제도들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서 이제 그렇게 된 거라는 거죠. 사회보험이 수행할 역할과 공공부조가 수행할 역할과 여러 가지 보편적 수당이 해야 될 역할이 다르고 기능도 다릅니다. 어떤 거는 개인을 위주로 보호를 하는데 어떤 거는 가구를 위주로 보호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제도를 가지고 한국 소득보장체계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복잡하지만 소득보장 체계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그런 관점이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넘겨주시죠. 이게 이제 그래서 국민소득보장제, 제가 말씀드린 국민소득보장제를 간단히 이제 한 장의 표로 나타내면 목표는 기준중위소득 50% 플러스를 달성한다. 기준중위소득 50%면 1인 가구 기준으로 한 91만 원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그런데 이 91만 원을 하나의 제도를 가지고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소득보장 제도에 속하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와 수당 세 가지를 다 합쳐서 이걸 보장하는 그런 방식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4가지 정도의 이제 사회 위험으로 하고 각각의 제도들을 이제 쭉 소개시켜 놓고 있는데요. 넘겨주시죠. 이 국민소득보장제는 4가지의 추진 방향에 기초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사회 위험 범주를 정비하고 확장한다. 그래서 앞에 그림을 보시면 그 사회 위험 맨 위에 이제 사회 위험을 소득 능력의 상실과 감소, 소득의 상실과 감소라고 소득 보장에서 다뤄야 될 사회 위험을 크게 4가지 범주로 이제 구별을 하고 그러한 사회 위험을 발생시키는 원천들을 4가지로 구별을 하고 그 각각에 대해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와 각종 수당으로서 대응을 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한 겁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는 어떻게 되냐면 소득 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상실에 대응하는 제도들은 가지고 있죠. 근데 소득 능력의 감소나 소득의 감소에 대응하는 그런 소득보장 체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비어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다시 뒷페이지로 넘겨주시죠. 그래서 국민소득보장제도는 취업자의 생활에 곤란을 끼치는 사회 위험을 4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배치합니다. 패키지라는 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와 수당 이 3가지를 가지고 다룬다라는 거죠. 이게 추진 방향 1입니다. 두 번째는 넘겨주시죠. 사회보험 적용 대상을 보편화한다. 이게 가장 국민소득보장제의 핵심입니다. 요지는 지금 사회보험은 노동시장에서의 취업 형태에 따라서 적용 대상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죠. 소위 이제 근로자성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근로자를 만족하면 이제 사회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는데 그게 아니면 안 되는 그래서 굉장히 그 지난 과정을 거쳐서 일어나는데 이건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의 사회보험이 자격 중심이었다는 거죠. 근로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 뭐 어떻게 회사에 취업돼 있느냐, 뭐 이런 자격을 가지고 이제 사회보험을 운영해 왔는데 이거를 자격 중심에서 소득 중심으로 전환을 하자. 그리고 여러 디지털 자본주의화에 가 가져오는 긍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는 소득 중심으로 사회보험을 운영할 만한 그런 인프라의 구축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사회보험을 이 직장을 통해서 걷었던 중요한 이유, 그리고 그 사회보험에 대한 기여금을 우리가 이제 페이롤 텍스라고 얘기하죠. 페이롤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월급 봉투를 페이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보험료는 매달마다 월급 봉투에서 떼죠. 근데 우리 소득세는 1년에 한 번 냅니다,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는 관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 관리를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진다면 구티어 이거를 근로자성을 따지고 자격을 따져서 사회보험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바로 보험료를 원천 징수하는 그런 방안이 가능하다는 거죠. 또 우리나라 국세청도 최근에는 뭐 실시간 신고 시스템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구축되고 있습니다. 거의 우리의 소득이 실시간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거에 기초해서 사회보험료를 부과하는 그리고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는 소득보장성 사회보험은 중장기적으로 좀 국민생활보험이라는 하나로 좀 통합하는 그게 이제 두 번째 추진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넘겨주시죠. 세 번째는 사회보험에 대해서 현재 의무를 수행하는 게 이제 취업자하고 사업자인데 정부도 좀 해서 일종의 3자 기여 방식으로 가자. 취업자하고 사업자는 국민보험세로 기여를 하자. 국민보험세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자에 기반한 사회보험료를 국세청의 어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국민보험세로 전환을 해서 현행 그 사업장 중심으로 뭐 자격을 관리하고 보험료를 부과하는 데서 탈피해서 모든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고 국세청이 원천 징수하는. 현재 보험료를 낸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특권한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 파악이 좀 실시간으로 그렇다고 한 두세 달 정도의 그 격차가 있을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정률의 사회보험 기여금을 걷는 방식으로 하고 사업자 같은 경우에 취업자의 기여에 상응해서 사회보험 기여금을 부담하고 앞으로 이제 국민보험세로 전환하면 뭐 이윤이나 영업이익에 연동해서 뭐 일정 비율의 사회보험 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하고 자영자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소득 파악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일종의 그 종합소득 신고를 우리가 1년에 하죠. 매년마다 하면 그 신고를 통해서 파악한 이제 작년도 소득에 대해서 혹은 뭐 근로장려세에서 그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조정소득이 있습니다. 현재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보험료를 부과하고 차액은 차년도에 정산하는 뭐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정부도 국민소득보장제에서 재정과 조세로 기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정부를 사회보험 기여의 한 주체로 전환을 하는 거죠. 그럼 2저 부담은 3저 부담이 될 겁니다. 이 중앙정부의 기여는 사실 현재도 뭐 연금, 농어민에 대한 연금이나 뭐 두루누리 사업에서 조금씩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걸 좀 더 확대를 해서 중앙정부가 뭐 취약자 계층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 일부나 전부를 부담하고 또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는 제도, 국민활동급여 같은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여금은 전액 중앙정부가 좀 충당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제도들에 대해서는 조세 지출로서 해서 국민소득보장제에서 취업자, 사업자, 정부가 같이 부담한다. 이게 세 번째 추진 원칙. 네 번째 추진 원칙 넘겨주시죠. 실시간으로 되려면 결국 조세하고 복지의 패러다임이 좀 전환되어야 하는데 그 국세청 기반의 조세복지 플랫폼을 좀 구축하고 그다음에 이제 복지부에도 뭐 이제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거랑 좀 정책 부처별 시스템을 연계를 해서 그 조세복지 패러다임을 만들고 또 하나는 모든 소득보장 현금급여에 과세를 하자. 이렇게 되면 사실은 지난한 보편 선별의 그 지리한 논쟁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분별복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소득 보장 프로그램의 현금 급여는 개인 소득의 하나입니다. 이전 소득이죠. 근데 근로소득, 사업소득 같은 다른 소득 원천과 달리 취급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서 현재는 연금 급여에 대해서만 과세하는데 소득 보장 프로그램 모든 현금 급여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면 나중에 우리가 그걸 통해서 예컨대 작년에 되게 뜨겁게 문제가 됐던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이런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다 지급하고 차년도 종합소득 정산할 때 그렇게 받은 재난지원금을 일종의 이전소득으로서 과세 대상으로 삼으면 소득이 높은 사람은 재난지원금 받은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 처음부터 보편할 거냐 선별할 거냐 뭐 이런 식의 논쟁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런 방식으로 국민소득보장제를 추진한다. 이게 이제 네 번째 추진 방향입니다. 넘겨주시죠. 이런 추진 방향 기초에서 국민소득보장제에 여러 가지 개혁 과제가 있습니다. 이 앞에 거는 뭐 그 앞서서 추진 원칙에서 설명한 부분이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넘겨주시죠. 네. 각 제도 영역별로 보면 우선 연금 쪽은 공적 연금은 이제 통합할 필요가 있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모토 하에서 사실 국민연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죠.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굉장히 어렵고 뭔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부담을 높여야 하는데 현재처럼 그 직역연금이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올리는 것이 저는 정책으로 실행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서는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이제 통합이 필요한데 통합의 핵심 원칙은 사실 뭐 공무원연금이나 사교원연금의 이 이름이 연금이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거는 연금 플러스 산업재해보험 플러스 뭐 퇴직금 플러스 뭐 실업보험 이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구성 요소들 중에서 국민연금과 같게 취급될 수 있는 부분은 국민연금과 통합을 하고 다른 부분은 다 독립시켜서 뭐 법정 퇴직금 제도에 맞춰서 뭐 개인연금의 제도를 만들고 그다음에 고용보험에도 가입시키고 뭐 등등으로 해서 이 국민 그 연금을 좀 일원화하고 일원화된 연금은 소득비례 성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간다. 그다음에 현재 비어 있는 게 이제 그 상병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뭐 상병급여는 사실 의료보장 체계보다는 소득보장 체계로 편입시켜야 합니다. 과거에 이제 상병수당이 이제 그 의료보험이 나눠졌을 때 공교 의료보험의 급여로 존재했었죠. 그리고 통합 이후에는 의료 통합 이후에는 지금 법률상 임의 규정으로 존재를 해서 이걸 의료보장으로 다뤄야 된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상병급여는 건강보험의 급여로 논의되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급여의 특성, 뭐 가입 대상의 특성 이런 거를 고려하면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하는 면은 뭐 건강보험만큼이나 새로운 규정들을 많이 담아야 되기 때문에 상병급여는 소득보장 체계 급여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 국민활동급여가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는 제도인데 이거 이제 사회적 인출권 개념에 기초해서 근로 연령 중에 최대 48개월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고 어떤 분들은 이거를 뭐 변형된 기본소득제, 뭐 참여소득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개인이 노동생애 동안 다양한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권리를 갖게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어떤 나라의 국민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갖듯이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권리를 갖게 되고 이제 그 권리를 특정한 기간, 특정한 어떤 이슈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게 하자라는 거죠. 그 이슈는 두 가지입니다. 교육연수, 직업훈련과 같은 평생교육활동과 양육, 간병과 같은 돌봄활동. 이 두 가지는 다 시간을 거기다 쓰게 되면 소득 능력을 감소시킬 수밖에 없죠. 그럼 소득이 줄어드는 그 상황이니까 이러한 상황에서는 그 계좌를 청구해서 쓸 수 있게. 그래서 일종의 개인별로 국민활동 계좌라는 거를 개설해서 18세에서 64세의 근로연령 집단 중에 이런 활동에 종사하기 위해서 가령 내가 직업준비위해서 직업훈련을 받겠다. 중장년에서 직업전환을 하기 위한 어떤 대학에 뭐 새로 들어가서 뭘 하겠다라고 하면 이 국민활동급여를 신청하면 그 사람이 일생 동안 최대 4년 동안 쓸 수 있게 혹은 뭐 내가 지금 애를 양육해야 되겠다 혹은 우리 부모에 대해서 뭐 간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뭐 요즘 더구나 영케어로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럴 경우에 이제 이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거죠. 넘겨주시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예산은 전액 중앙정부보다는 사회보험기업으로 충당하고 급여 기간은 최대 48개월이고 월 단위로 개인이 급여 기간을 선택해서 인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급여 수준은 월 100만 원 정도로 그거에 해당하는 국민활동 계좌를 수급 대상에 부여하고 18세가 되면 주는 거죠. 그러면서 노동 이력의 증가에 따라서 2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부여하고 대신에 이렇게 이 제도가 만들어지면 고용보험 모성보호 사업의 육아휴직, 장기요양보험의 특별현금급여 이건 다 일로 흡수 통합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해서 뭐 좀 더 늦게 신청하면 일종의 이자율을 적용해주고 좀 더 빨리 신청하면 할인율을 적용해서 좀 그거 좀 조정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선택권은 다 개인에게 부여하고 뭐 자발적인 포기도 수용하고 65세까지 안 쓰면 그 적립금은 연금보험료 납부로 이렇게 넘길 수 있는 뭐 이런 방안. 그다음에 이제 부분 실업급여라는 제도도 필요합니다. 고용은 유지하지만 일의 일부나 전부가 중단되는 부분 실업들이 있죠. 무급휴직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많이 경험하게 됐는데 여기에 대한 소득 감소에 대응하는 부분 실업급여가 도입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사실 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그 자격에 기초한 사회보험을 운영할 때는 사실 이 제도를 만들기가 어렵고 소득에 기초한 사회보험을 운영할 때 이런 제도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넘겨주시죠.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이제 사회보험, 국민생활보험에 해당하는 거라면 이제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 좀 개혁을 해야 하는데 사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해서는 3가지의 개혁 과제가 있습니다. 보장 수준을 높이고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범죄 공공부조와 잘 연계하는 이 3가지의 과제가 있는데 우선 보장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급여 수준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생계급여 수준이 좀 낮은데 이걸 기준 중위소득의 한 0.5 정도까지로 올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넘겨주시죠. 두 번째는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거는 결국 소득 인정액 기준과 부양의자 기준을 완화하는 건데 이건 현 정부에서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각지대가 완전히 해소되느냐? 그렇진 않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생계급여 급여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은 노인 장애인 집단과 근로 가능한 집단을 구별하고 별도의 제도로 대응할 때만 이거를 현실화시킬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의 제도에서 보호를 하는데 저는 이걸 좀 나눠서 근로불가능 집단에 대한 공공부조, 그걸 이제 국민생활지원제도 1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생계급여가 핵심급여고 여기는 재산의 소득환생제는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이제 의료급여 부양의자 기준 폐지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범위가 굉장히 넓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걸 부양의자 기준을 폐지하면 결국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범위를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2가지가 같이 가는 거죠.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이거 없애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의 제도는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적절하지 않고요. 넘겨주시죠. 그렇게 해서 근로능력 없는 분들은 국민생활지원제도 1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좀 급여 수준도 좀 높이고 재산 소득 환산도 좀 대폭 하되 국민생활지원제도 2, 즉 근로능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 제도는 좀 자활급여를 핵심급여로 설정하고 의료급여는 적용하지 않고 이제 건보 대상자로 전환시키고 이제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하고 대신에 저는 이 제도는 현재 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뭐 국민취업지원제도 이런 것들하고 같이 좀 통합을 해서 이거는 좀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부의소득세 방식이 여기 적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요 제도를 좀 운영하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범주 공공부조가 있잖아요. 그거랑 좀 이 공공부조랑 연계를 잘 하는 그런 방안을 택하면서 이 전체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과제고요. 근데 이런 거가 이렇게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알다시피 나는 이제 우리나라 같이 이런 양당제 하에서는 뭐 어떤 그 논쟁이 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그 대타협이 필요한데. 대타협이 무슨 노사정의 같은 데를 통해서 대타협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타협은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만이 할 수 있고 때문에 국회에서 좀 몇 가지 중요한 이슈들
있습니다. 근데 공정한 노동시장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공정한 노동시장의 핵심은 사실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게 아니고 더 상위의 원칙은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의 정착화 확대를 위한 임금체계 개혁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근데 이제 노동조합 굉장히 반대를 심하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과 아까 얘기했던 소득보장제도의 확충은 그 노동조합이 선호하는 정책일 수 있죠. 그것과 이것 사이에 어떤 강한 딜 서로 주고받자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좀 넘겨주시죠. 두 번째는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연합 정치가 가능해야 합니다. 저는 연합 정치가 가능한 정치제도 개혁이 사실은 이 소득보장제의 발전에 있어도 굉장히 중요하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게 난이도 높은 어젠다잖아요. 이걸 해결하려면 뭐 정책연합, 열린내각 이런 다양한 연합 정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정 지출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OECD의 국가의 재정을 기능별로 분류해서 본 건데요. 한국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 사회보장 쪽보다는 경제환경 주택 쪽이 비중이 더 커요. 근데 이렇게 된 거는 그 예산을 하나하나 따져보면요. 제가 한 7, 8년 동안 그 우리나라 재정 지출, 특히 이제 보조금의 평가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경제환경 주택 예산이라고 하는 것들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복지 정책의 기능을 합니다. 예컨대 농가에 주어지는 농업보조금, 그거 거의 다 소득보장제도의 기능을 해요. 뭐 환경도 그렇고 주택도 그렇고 지역사회개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 지원도 사실은 대부분 산업정책으로 다뤄지지만 그거 보면 뭐 어떤 생산정책이라기보다는 소득 지원 정책의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을 혁신하면서 그러니까 산업정책은 제대로 산업정책을 해야죠. 소득보장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좀 넘기고 구조조정하고 그렇게 되면 소비성, 중복성, 선심성 예산을 좀 조정할 수 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국의 사회보장 예산도 좀 올라갈 겁니다. 그런 조정만을 해도 그리고 예산을 좀 더 효율화시켜서 이 소득보장 체계 혁신에 필요한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립니까? 저도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이 홍진진 교수님 그 발제문을 제가 받아보고 한 2번, 3번 읽어봤습니다. 제가 굉장히 좀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근데 이게 읽어보니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쉽게 읽을 그릇 아니구나. 본인이 이제 굉장히 고민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작성한 거라는 걸 제가 보고 저도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좀 치고 나가야 된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계속 좀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오늘 발표한 자료가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뉴노멀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씩은 좀 다릅니다. 좀 다르긴 하지만은 대부분의 이제 그 예상에 대해서 저는 이제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이 오늘 발표한 거를 제가 한 5가지 정도로 좀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봤어요. 첫째가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것입니다. 소득 보장에서 이제 그 대부분의 이제 경제활동 가구죠. 가구에 대해서 중위소득의 50% 플러스를 보장하자. 아까 이제 그 초두의 원지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그 중위소득 50% 이하 상대평균율이 16.7% 아닙니까? 16.7%면은 16.7%에 달하지 못하는 가구를 적어도 중위소득 정도는 유지할 수 있게끔 하자. 근데 그게 이제 가장 이 핵심적인 이제 제안인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국민활동급여라고, 국민생활보험제도. 이건 과거에는 이제 근로자 중심의 이제 그 사회보험제도를 모든 경제활동 인구로 이제 범주를 이제 넓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소득을 보장하자. 다만 이제 보장을 하는데
자격 중심이 아니고 소득 중심으로 하자, 이제 그런 제안이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계획을 하자는 거예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이것도 2000년에 저희들이 시작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좀 수명이 닿아야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제 아마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국민생활지원제도라는 이름을 붙이긴 했지만은 기초생보제도가 정말로 이제 최소한의 이제 중위소득의 50%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로 보충적인 제도로 이제 가자 그렇게 이제 제안을 이제 하셨고요. 세 번째는 좀 재미있는 제안이 이제 국민활동급여는 아주 참신한 제안입니다. 이게 저도 야 이럴 수도 있구나. 이게 이 간병이나 이 교육 이제 그 훈련 이 활동 기간에 이제 부분적인 소득을 이제 보전하자는 거. 이제 그런 부분하고 이제 부분 실업, 부분 고용이죠, 일종의 부분 고용에 대해서 일정한 정도의 소득을 보전해주자. 그런 이제 국민활동급여의 범죄에 속한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그게 이제 참신한 제안인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이게 사회보험제도라는 게 역사적으로 이제 수명이 다했다. 그래서 이제 사회보험제로 가죠. 조세 방식으로 가되 국세청이 이 실시간으로 소득 파악해서 이제 지원 이제 하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분명하게 쓰지는 않는데 사회보험공단을 다 통합하자는 제안 같아요. 사회보험공단이 이제 통합해서 이제 급여를 이제 제공하자는 그런 제안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재원 조달은 이제 국세청에서 하고 급여는 이제 사회보험공단에서 하고 이제 뭐 그런 방향으로 이제 생각을 이제 하시는 것 같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숨어 있는 이제 그 사회보장이랄까요? 이게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기 뭐 조세 감면 이렇게 그 실제로 이제 그 조세 지출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이 이제 쭉 모아 보면은 상당한 돈이 된다. 이 제가 2020년 자료 가지고 한번 제가 계산해 본 건데요. 그 당시에 제가 계산해 보기로는 사회복지 관련된 조세 지출과 비과세 감면 축소 폐지하면은 한 30조 정도 조달된다고 이제 제가 계산했거든요, 과거에. 2022년 하면 한 35조 넘어갈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런 형태로 주지 말고 이게 소득 보장이 현금 형태로 이제 재원을 좀 조달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뭐 상당히 쉽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제안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해석을 했고. 이 5가지 제안이 있는데 이 5가지 제안에 대해서 이 페이퍼가 좀 이제 발전적으로 좀 완성도를 좀 높이려면은 그 5가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이제 코멘트를 좀 드리면은 이 첫 번째 중위소득의 50% 보장하는 것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최소한 중위소득의 50%가 보장하게 되면요. 전체 국민의 중위소득은 또 올라갑니다. 이게. 산술적으로 그죠? 쉽죠, 그죠? 최하층이 중위소득이 50%면은 전체 국민의 중위소득은 또 올라가요. 그럼 그거 새로운 중위소득에 대해서 다시 또 50%를 또 보장해야 될 거냐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게 대부분 사람들이 깊게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이제 그 국민생활보험제도는 이제 자격 기준에서 이제 소득 기준으로 이제 바꾸자고 하는데 이게 언뜻 보기에는 이게 그럴듯해 보이는데 결국 이제 기여에 따른 급여 원칙을 포기하자는 거거든요. 원래 사회보험의 원칙에는 기여해야 급여를 뭐 실업보험도 그렇고 국민연금도 그렇고 건강보험도 그렇고 기여를 해야 이제 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여라는 게 자격 조건이죠. 근데 이거를 포기했을 때 나타날 부작용, 소위 뭐 쉽게 얘기하면 도덕적 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거냐. 결국 이제 그 얘기는 조세로 모든 걸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세로 모든 걸 했을 때 나타날 부작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을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국민활동급여 이 부분도 뭐 부분 실업이나 이제 그 간병, 이제 육아 이런 부분은 이제 빠지는 소득에 대해서 이제 채워주는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이제 기준을 정하고 이제 이 측정을 할 거냐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울 것이다. 실무적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좀 디자인을 하는 게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고요. 물론 네 번째로 이제 사회보장세, 이 국민보험세로 국세청이 이제 이 실시간 소득 파악한다 해서 이제 재원을 조달한다 하는데 이제 이 국세청 실시간 소득 파악 시스템 제안은 여러분들이 제안했죠. 여러분들이 제안했는데 이거는 이제 상당히 이제 앞으로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이제 이 노동시장 자체가 워낙 이게 여러 가지 다양한 비정규 형태가 이제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제안은 쉬운데 실행이 이제 상당히 이제 어려울 것이다. 이제 그런 부분. 마지막으로 이제 소위 이제 비과세 이제 복지 조세 지출 이 부분을 이제 폐지해서 하는 문제도 결국 이제 이 부분은 그 현물 보장하고 이제 그 현금 보장과의 이제 관계를 좀 면밀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물론 이 페이퍼가 이제 주로 현금 급여에 대해서만 이제 포커스를 두는데 그리고 이 얘기는 뭐냐면은 기존의 현물 급여는 주어진 조건으로 그냥 두고 그대로 이제 소득 보장을 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기존의 이제 현물급여 중에 이제 상당 부분이 현금급여로 이제 만약에 전환하게 되면은 그게 결국은 이제 또 여기서 이제 제한하는 소득 보장하고 이제 이렇게 좀 중복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보육료 같은 거. 보육료는 지금 현금급여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현물급여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보육이나 이제 의료 이런 부분을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주게 되면은 또 이게 이 소득 보장 금액 자체가 이제 또 커지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고려를 이제 해보는 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비과세 감면 축소 이것도 이제 과거에 한 1, 20년 동안 계속 이렇게 학자들이 많이 주장을 해왔는데 이 부분도 하나하나 뜯어보면은요 굉장히 이제 반발이나 저항이 이제 많이 부닥칠 것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 부분도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이제 많겠다.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 정도서 하겠습니다. 예. 예, 아주 심도 있는 코멘트 감사합니다. 표문을 또 최병호 원장님께서 잘 요약을 해주셔서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여기 오면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원장님께서 이제 코멘트를 좀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동의하는 지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제도를 설계할 때 그것이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될 게 굉장히 많고 물론 더 근본적인 거는 이제 발표문 뒷부분에 나와 있는 패키지 딜이라는 말로 이게 현재 어쨌든 뭐 사람들의 의식이나 혹은 정치적인 뭐 힘의 관계 제도 속에서 이게 정말 가능할 거냐 뭐 이 문제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는 뭐 제 소속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기본소득을 지지하고 뭐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뭐 홍경준 교수님께서 이제 발표해 주신 국민소득보장제와 경합하는 것으로서의 기본소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아니고요. 오늘과 같은 이런 급변하는 혹은 어떤 변화가 요구되는 속에서 뭔가 이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이제 동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각자 어쨌든 홍경준 교수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공정책전략연구소에서 이제 상당한 기간 준비해 오셨듯이 뭐 저희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도 지난 한 2년 동안 이제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라는 타이틀로 이제 그런 준비들을 해왔는데 저는 이제 그런 각각의 이제 대안들이 어떤 전제하에 놓여 있고 어떤 변화를 원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비평과 자기 비평을 좀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약간 이제 뭐랄까 줌아웃 이게 줌회의긴 하지만 약간 줌아웃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뭐 기본적인 이제 문제 의식 있지 않습니까? 한국 복지국가의 발전 과정이나 어떤 난점 그리고 그다음에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뭐 전 세계가 부딪히고 있는 어떤 문제들에 대한 말씀부터 이 발표문이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굉장히 커다란 어떤 위기에 놓여져 있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커다란 어쨌든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건데, 그랬을 때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한국이 이제 상당한 수준의 뭐 사각지대, 그다음에 뭐 낮은 정도의 뭐 보장, 뭐 이런 건 이제 복지국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그다음에 뭐 비정규 불안정 노동의 증가라든가 뭐 기술 변화로 인한 고용 조건의 변화와 노동 조건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전통적 복지국가 원리와 이제 현실사의 불일치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뭐 많이 얘기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대선을 계기로 해서 복지국가를 어떻게 제대로 만들 것인가라는 게 논의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매우 주요한 것을 하나로서 소득보장 체계를 좀 전면적으로 뭐 개편, 확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게 이제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출발점이 아까 전에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제 다중적인 위기, 여러 가지 위기를 이제 중첩적으로 겪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소득보장제 구상의 출발도 대체로 이제 여기 있다고 보이죠. 이제 약간 이제 뉴노멀이란 말이 계속 나오는데, 예를 들면 뭐 주요 행위자들의 행태 변화, 탈세계와 저탄소 경제로 이행, 그다음에 뭐 디지털 경제 가속화 등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흐름이다. 그리고 특히 이제 디지털 자본주의로의 어쨌든 급격한 전환이 있고, 고용 및 뭐 임금 격차 확대, 이것으로 인해서, 그리고 뭐 소득 분배 악화 가능성,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지만 특히 이제 이 발표문에서 이제 주목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사각지대 없는 소득 중심의 전국민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이제 국민생활보험제도라고 하는 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정한 노동시장, 이게 이제 어떤 그 고용노동 혹은 노동시장과 관련이 있으니까 형성의 패키지 과정을 하나 제시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이걸 좀 더 이제 이 대안 혹은 이 제안에 이제 근거가 되고 있는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를 좀 더 근원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건 뭐 국내적으로 혹은 전직으로 벌어지고 있는 뭐 부와 소득의 뭐 양극화, 그다음에 정말 우리가 지금 이제 살고 있는 이 시스템 자체, 이걸 이제 뭐 사람들에 따라서는 뭐 다양한 형태로 부르긴 하겠지만, 우리나라 보통 많이 이제 글로벌 자본주의라고 많이 부르긴 하죠. 뭐 그거 자체가 이게 좀 작동이 잘 될 거냐, 뭐 이런 문제. 그 이유는 뭐 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발표문에서 어쨌든 좀 살짝 언급하였지만 다루고 있지 않은 부분이 뭐 인간의 삶의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는 뭐 기후 위기라든가 환경 붕괴, 뭐 이런 것들과의 관계를 봐야 되고, 그다음에 뭐 저출산 고령화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드러난 것처럼 뭐 돌봄, 육아, 교육, 의료 등 우리가 필수적이라고 부르는 노동 혹은 활동의 가치 절하에서 기인하는 어쨌든 재생산의 위기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이 발표문에서 마지막에 대해서 제기하신 건데, 이 모든 문제들은 어쨌든 우리가 보통 모두의 혹은 뭐 다중의 지혜와 의지를 모아서 해결할 텐데, 이것 자체가 또 난망한, 오늘날 뭐 정치적 부족주의니 사이로 현상인 것처럼 사회가 아예 분화되어 있고 파편하고, 한국에서 이제 뭐 진영이라고도 표현하는, 그다음에 이런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양상까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악순환처럼 이 문제를 해결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이 문제는 이것이 있어야 해결되고, 이런 양상처럼 보이는데요. 제가 이렇게 위기의 범위와 정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어쨌든 이 길게 보면 뭐 19세기 말이겠죠. 국민국가 형성 과정에서 뭐 짧게는 뭐 대공황하고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성립한, 저는 지금의 복지국가를 일종의 역사적 복지국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제 조건 혹은 이제 원리 자체가 어쨌든 흔들리고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뭐 세계 체제 내에서 중심부 국가의 어쨌든 전일제 남성 고용 노동을 기본값으로 해서 어쨌든 성립한 특유하게 어쨌든 역사적 체제였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아는 것처럼 이제 고용 노동자, 여기는 소득 활동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정상 상태라고 보고, 여기서 벗어나는 것을 이른바 이제 우연적 위험이라고 어쨌든 뭐 간주하고, 이걸 이제 통계에 기초화해서 어쨌든 통제하고 대처하려는, 이게 어쨌든 이게 이제 사회보험에 기초한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말하는 건데요. 근데 이게 뉴노멀의 관점에서 보건, 뭐 제가 말씀드리는 심층적인 혹은 뭐 다중적 위기의 관점에서 보건, 이런 식의 전일제 남성 고용노동의 어쨌든 정상성의 시대가 이제 지나갔다,
물론 이제 지나갔다는 게 지나가고 있다라는 객관적 서술일 수도 있고 지나가고 있는 것을 좀 다른 식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자신의 어쨌든 주체의 바람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뭐 하나는 많이 얘기된 거는 오늘 발표문의 핵심적인 것은 디지털 경제 혹은 디지털 자본주의를 어쨌든 속에서 기술 변화가 있고 이제 고용에 미치는 충격이 있고요. 근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기후 위기라든가 뭐 생태 위기 속에서 이른바 이 물질적인 어떤 처리량이라고 하는 것을 줄여야 되는 이른바 최근에 이제 이야기되는 이제 탈성장의 관점이 썩은 아니면 이제 아까 저는 뭐 돌봄 이런 것을 재생산의 위기라고 말했는데 이른바 이제 자본주의적인 축척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게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노동시장으로 포섭되지 않은 혹은 상품시장으로 포섭되지 않은 그런 외부에서 어쨌든 가능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 자체가 위기라고 하는 것은 도리어 고용노동 자체의 어쨌든 가능성과 바람직성 자체가 또 침식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뉴노멀이 진짜 뉴노멀인가 좀 그래서 저는 이게 노멀의 그냥 지속을 약간씩 변화된 것만이라고 말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좀 더 이 위기를 좀 더 심층적으로 말해야 된다는 것은 어쨌든 도리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해야 될 거고 그럼 거기에는 이른바 이제 뭐 분기점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쨌든 있을 테고 거기서 우리가 어떤 방향,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어쨌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기본소득이 일종의 이제 논의를 촉발시킨 일종의 뭐 온도계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오늘 얘기하는 것이 이제 부와 소득의 뭐 그 심각한 이제 불평등, 뭐 양극화, 뭐 세계 상위 소득의 뭐 옥스팜에서 매년 발표하는 것은 이제 이야기거리도 아닌 정도로 과거에는 스캔들이었지만 이제는 너무 당연한 것처럼 돼버리고 있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그런 것들이 도대체 이제 어디서 기인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파악해야 될 것 같고 오늘 뭐 점점점 그런 것들이 많이 진행되는 것 자체가 흔히 뭐 한국에서 뭐 불로소득이라고도 표현하지만 뭐 지대의 추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근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기본소득이 보는 태도는 기본소득이 이제 제일 많이 뭐 다른 뭐 기본소득의 특징이나 효과에 대해서는 길게 말씀드릴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고요. 기본소득을 처음으로 이제 제기했을 때에 뭐 토마스 페인 같은 사람이 얘기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보는데 어쨌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부와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의 것으로 귀속시킬 수 없는 뭐 인류 전체에게 주어진 것이가 함께 만들어간 것이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어쨌든 사적 소유 체계에서는 그것이 개인에게 귀속되는 어떤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회 전체를 환원하고 그랬을 때 그것을 모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분배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뭐 이런 건데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기본소득을 해야 된다라는 말 이전에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위기의 한 가지 형태가 어쨌든 그런 문제랑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어쨌든 제 이야기인 것 같고 뒤에서 뭐 잠깐만 요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주 그런데 이제 이행 혹은 전환이라는 게 이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사실 정말 세상이 개판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대홍수가 일어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판을 정말 새로 깔자. 아까 이제 사실 뉴딜이라는 말이 한참 유행했을 때 뉴딜이라는 말이 완전히 판을 새로 까는 행위를 하는 건데 근데 절대 사회 변화는 그렇게 이루어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과도기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저는 혹은 저희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발표하신 전국민 고용보험 혹은 국민생활보험 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소득보장 체계가 어쨌든 일정 기간 필요하다. 라는데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예를 들면 뭐 1층에 바닥에 기본소득을 깔고 그 위에 이제 이런 식의 사회보험에 기초한
소득보장 체계가 있는 것이 어떤 일정 기간 필요하겠다. 물론 더 먼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데 이제 저희가 관심 있는 거는 그런 새로운 도입된 제도들이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이 현재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요소나 원리들을 이제 포함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런 점에서 예를 들면 흥미롭게 보인 게 당연히 이제 국민활동급여라고 부르는, 그리고 이제 아까 소개하실 때 뭐 변형된 기본소득제나 혹은 참여소득제 뭐 이런 식의 이제 말씀도 좀 하셨는데, 저는 만약에 이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보신다면 그 수급 조건을 교육과 훈련 그리고 돌봄으로 제한하는 필요가 사실은 없다. 혹은 이거를 누가 정할 거냐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정하는 순간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결국 또 고용노동 중심성의 기초에서, 그러니까 교육과 훈련은 고용노동으로 결국 돌아오기 위한 1년의 기간, 그리고 돌봄은 고용노동을 뒷받침하는 재생산의 조건을 확보하는 것,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 거고, 도리어 아예 수급 조건을 뭐 제한하지 않고 도리어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문제랑 사실 결합을 해서 평생에 걸쳐 좀 더 긴 기간을 수급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좀 더 이렇게 유연하게 설계한다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 국민생활보험제도에서 포함시킨 국민활동급여라는 게 좀 더 미래의 어떤 가능성을 담는 요소로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제가 여기까지 뭐 마지막으로 이제 이 토론의 마무리를 하면서 말씀드릴 거는, 그냥 이게 근본적인 큰 변화가 있다고 하면 사실은 이제 원래대로 좀 원점으로 돌아가 보는 태도가 좀 필요한데, 도대체 사회보장, 복지가 뭘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국가에서 말하는 복지 말고 그냥 인간에게 복지라는 게 뭔가, 뭐 이렇게 말뜻 그대로 하면 잘 간다, 뭐 이런 건데요. 월페어라는 말 자체가. 그리고 뭐 뭔가 이제 웰이라는 게 뭔가 이제 원천이 있고 뭐 이런 거고, 그래서 좀 사람들이 잘 가게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삶에 어쨌든 기반을 마련해 주는 어떤 것, 이렇게 좀 사고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건 뭐냐면 세상이 바뀐다면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법, 혹은 세상을 보는 이제 시선 자체도 같이 의문에 붙여지는 시기이고, 그럴 때 좀 더 이제 원천적인 것으로 돌아가서, 마치 경제가 원래는 돈 많이 버는 게 경제가 아니고 삶을 잘 관리하는 게 경제였는데, 오늘은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어쨌든 경제처럼 얘기하는 식으로 좀 뒤집어진, 원래 절약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랬을 때 이제 사회복지 혹은 이제 복지라는 것도 인간의 삶을 어쨌든 뒷받침하는 어떤 것으로 좀 보고, 그랬을 때 이제 현재 어쨌든 우리가 겪고 있는 변화 혹은 위기가 그것을 어떻게 뭐 가로막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주는가, 뭐 이런 관점에서 얘기들이 풀어지면 좋겠다. 뭐 그리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이 특히 대선을 맞이해서 다양한 이제 소득 보장과 사회복지 대안들이 제출되고 있는데, 그 각각의 대안과 대안들은 당연히 상당한 노력과 치밀한 어쨌든 내적인 논리에 의해서 구성되어 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각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평과 자기 비평의 관점에서 좀 한 걸음 떨어져 가지고 놓고 보고, 그래서 이게 과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하는 이제 말 그대로 인간의 복지라고 하는 것들을 꾀하는 방향에 적절한 것인가를 어쨌든 해명하고 서로 해명하는 이런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 말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분께서 굉장히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제 발제에 대해서 지지적인 전 코멘트였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뭐 별다른 뭐 없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최병호 원장님께서 이게 기여에 기초하지 않은 제도가 되는 거 아니냐,
조세에 기반으로 하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여는 계속 하는데 그거를 어떤 지위에 기초해서 기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페이롤 텍스라는 그런 이름으로 기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셔널 인컴 텍스라는 이름으로 내셔널 인슈어런스 텍스라는 이름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바뀌는 거다. 기여의 원칙은 여전히 유지된다. 뭐 사실은 사회보험을 강조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기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기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왜냐하면 이 사람이 행복한 거는요, 소비 능력만 커진다고 행복하진 않거든요. 뭔가 그 자신이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라고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뭔가 기여함으로써 어떤 느껴지는 뭐 자기 스스로에 대한 존중감, 나도 뭐 괜찮은 놈이라는 생각, 뭐 이런 게 사실은 사람의 행복하려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과거에는 이게 굉장히 규범적인 얘기였는데 실증과학적으로는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얘기였는데 최근에는 워낙 이 심리학이나 이런 게 발전하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실증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기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사람 행복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여 원칙이라는 건 여전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뭐 안유상 이사장님께서 굉장히 아주 역사적인 부분까지 너무 잘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복지국가는 뭐 역사적 구성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사실은 대문자 웰페어 스테이트를 유럽의 사학자들은 유럽 국민국가의 4번째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역사가 달라지면 당연히 복지국가도 달라질 거고, 그다음에 사회보험도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어쩌보면 지금 이제 페이롤 텍스에 기초한 그거를 뭐 사회보험 원이라고 하면 그 소득 기반한 내셔널 인슈런스 텍스에 기반해서 하는 거는 뭐 사회보험이 아니라 뭐 다른 이름이 될 수도 있겠죠. 저는 뭐 그거는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기본소득을 굉장히 그 장기적인 아젠다로 두시고 과도기적으로 뭐 이런 소득 사회보험의 어떤 확대에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뭐 저도 예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두 분께서 인사말 하셨듯이 뭐 원 지사님하고 우리 김 교수님 별로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차이가 없다라는 거는 뭐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뭐 다 뭐 나름대로 뭐 그래도 뭐 나라를 생각하시는 분들일 테니까 인식을 하고 있을 예, 거다. 그렇게 해서 적절한 시점이 되면 이제 그거를 뭐 발표를 하시겠죠. 근데 뭐 사실은 뭐 이번 선거가 이렇게 뭐 정책이 표하고 관련이 없다면 일단은 선거 과정에서는 나오지 않더라도 뭐 새 정부가 들어서면 어쨌든 국민들의 삶에 중요한 거니까 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선거 과정에서는 투표에 도움이 되는 걸 주로 내놓고 너무 이제 어려운 얘기는 피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누가 이 기획안에 인수위 차원에서 제기되고 정권 초기에 이제 문제가 제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보면은 복지나 보건에 대한 공약이 지금 안 나오고 본격적으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안 나오고 네. 있는데 그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경쟁적으로 분명히 공략할 거예요. 네. 근데 과거와 다른 양상이 뭐냐면은 과거보다 좀 후퇴한 거죠.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복지 이 공약 가계부라는 것도 한때 한번 있었죠. 그 공약을 할 때는 얼마 재원이 소요된다. 그걸 이제 기재부에서 검증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기재부 장관이 경고도 먹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 선거는 아마 그 재원에 대해서 검증하는 과정이 없을 가능성이 저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추이를 보면은 역시 복지 공약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여기 오늘 홍경준 교수님,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인데 여기서 몇 개만 뽑아도요 대단한 공약이 나옵니다. 이게 뭐 실시간 소득 파악하는 국세청이 일대 핵심을 해가지고 뭐 사회보험공단이 재원 조달하는 건 뭐 다 국세청에서 다 흡수해가지고 국민들의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해가지고
소득보장 기준선에서 모자란 부분을 정부에서 이제 보충해 주겠다. 이건 뭐 얼마나 나이스한 공약. 그것도 중위소득의 50% 미니멈 해주겠다 딱 하면은 이게 뭐 동계산하면 엄청나게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거. 실제로 계산을 했었어요. 예, 예. 그래서 기본소득, 고소득세랑 다 비교를 했는데 예, 그 제도들보다 적어요. 예. 하여튼 그 생계급여가 그 중위소득 30% 대상자한테 그 채워주는 거잖아요. 이제 교육급여가 50%인데 이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이 일단 엄청나게 늘어날 거예요. 만약 이 제도로 하면은 생계급여 대상자 지금은 굉장히 뭐 계산 기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복잡한데 이것도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참 이게 시간이 좀 있습니까? 있으면은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하세요. 사회복지 오늘 저 많지 않으니까.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네. 이게 중위소득이라는 게 이제 2022년 올해 기준으로 1인이면은 97만 원이고요. 2인이면은 163만 원, 3인 210만 원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냐면은 통계청의 가계 동향 조사 자료 가지고 이제 하거든요. 이거는 단순히 이제 이게 가계 동향 조사라는 게 서베이 자료잖아요. 서베이 자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실제로 이제 그 네가 이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현장에서 자격을 이제 정할 때는 뭐 사회복지협의회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그 뭐 소득 평가액하고 소득 한산액 두 개 더해 가지고 그 소득 인정액을 정하지 않습니까? 소득 인정액. 그러니까 이제 소득 평가액이라는 것은 뭐 자기 복잡해요. 소득에서 이제 뭐 지출 빼고 뭐 근로소득 공제 빼고 뭐 기타 지출 빼고요. 소득 환산액은 자기 재산 가액에서 이제 기본 재산 공제하고 소득 환산율 곱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보면은 그 소득 인정액이 얼마다 있다 그러면은 가격 동향 조사에서 매조하는 소득하고 실제 이 현장에서 소득 인정액하고 정원의 메커니즘이 달라요. 그런데 이 전혀 다른 메커니즘을 가지고 아니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에 뭐 오버하냐 모자라냐 그걸 따진다고 말해요. 이게 우리나라 이 사회 이 소득 보장 제도에서 가장 큰 취약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대상자 수도 확 달라지고요, 기준액도 달라지고, 그래서 이게 참 그런 부분은 뭐 이게 큰 얘기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머릿속에 안 들어올 텐데 실제로 이제 이쪽을 사회복지 현장을 아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정말 실질적으로 좀 고민하고 이렇게 동계산을 좀 잘해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참고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전에 그 이원재 대표가 월 30만 원 줄 때 뭐 160조인지 이렇게 숫자가 나왔거든요. 이거 지금 하는 거 계산해 보시면 대충 얼마짜리예요? 이게 1년에 얼마나 들을까요? 한 100조 들어요? 10조, 80조. 80조에서 80조에서 100조. 그러니까 기본소득 30만 원 주는 것보다는 작게 든다. 예. 우리 안효상 회장님. 예, 그 앞에 질문 이거 뭐 잘 될 거냐. 저는 뭐 이렇게 역사를 공부해서 그런지 사실 비관적이에요. 그 원래 근대 사고 방식은 진보 사관이어야 되는데 세상이 더 나아지고 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배워왔었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은데, 근데 뭐 요즘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지금 세대가 뭐 유일하게 자기 부모 세대보다 더 가난한 세대 뭐 이런 식의 말처럼 이제 더 안 좋아지는 뭐 이런 시대가 있는데, 그게 이제 쭉 지난 뭐 길게 보면 뭐 한국 사회에는 글쎄 한 4, 50년일까요? 아니면 서양을 기준으로 한 200년 사이에 변화가 돌고 물론 좋았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했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간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뭐지? 뭐 이런 어쨌든 뭐 이런 느낌이 들고, 근데 이게 또 짧은 기간 안에도 반복되어 왔던 것 같아요. 저는 2년 동안 어쨌든 코로나가 발생해서 과거에 인간이 진보하거나 뭔가 새로운 것들을 찾아낸 거는 어쨌든 저는 상황의 압력이 굉장히 컸었다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어쨌든 복지국가라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건뭐 대공황이라든지 총력전을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든지 뭐 이런 근데 뭐 굉장히 물론 커다란 이제 대가와 희생을 치르면서 그런 것들을 깨닫고 변화가 있었고 그래서 코로나도 어쨌든 뭐 그런 저희들한테 충격 그래서 뭔가 변화가 있을 거고 그래서 코로나가 팬데믹이 선포된 직후에 곧바로 애프터 코로나란 말이 등장을 했으나 그래서 뭔가 뭐 하여간 꼭 뭐 기본소득이 아니더라도 그 다양한 좀 더 나은 어떤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돌이켜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이런 식의 느낌이 어쨌든 좀 굉장히 강했고요. 근데 이 말씀을 어쨌든 드리는 게 결국에는 저는 결국에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엔 사람들의 생각이 그랬을 때 이제 정치 관리라고 하는 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냥 좋은 제도로 보장한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이 좀 바뀔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그 안에 있어서 흔히 말하는 우리 뭐 맹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좀 뿌려지는 어떤 정책 설계들이 있어서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변화가 어쨌든 가능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할 때 예를 들면 사회과학자의 관점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뭘까? 그런 아까 말씀드린 상황의 압력이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인 어떤 힘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어쨌든 환기해서 정책 입안자들이나 실제 정책 결정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어떤 이런 뭐 담론, 뭐 정책들을 형성하는 종류의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아무리 지금 뭐 선거판이 이상한 모양새로 돌아간다 하지만 그거는 이제 이건 어쨌든 그런 불가피한 어쨌든 그렇지 않으면 뭐 오늘 혹은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새로운 대안을 내기 위해서 뭐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그 뒷부분에 그 원장님이 잠깐 그 액수 비교하셔서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면 전국민 고용보험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은 어쨌든 과도기라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다음에 고용노동과 혹은 이제 노동소득에 기초한 어쨌든 자기 기여분에 대한 인정이라든지 이런 것 속에서 그래서 1층에다 기본소득을 하고 뭐 2층에 사회보험에 기초한 보장체계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이제 다층적인 구조를 했으면 좋겠다. 혹은 이제 그 논자에 따라서는 뭐 레이어드 돼 있다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아까 80조고 저희가 보통 계산한 거 그 랩에서 계산한 것도 있고 저희가 이제 최근에 낸 것에서도 보면 그냥 그 30만 원씩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계산이에요. 180조 내외 정도가 듭니다. 인구 뭐 감안하면 그러면 80조하고 108 물론 세상에 이제 거기만 돈이 있을 건 아니라서 두 개 더하면 뭐 어떻게 되나요? 260조 맞냐? 근데 정말 260조가 정말 큰 돈이냐? 예를 들면 아니면 작은 돈이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물론 이 전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어쨌든 이 시스템 자체가 그 소득과 부의 양극화라는 것이 갖고 있는 부정의함이라는 게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또 이 말씀드린 거는 어떤 새로운 대안이 등장할 때 필요성에 의해서만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아까 생각이 바뀐다는 것은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할 때만 바뀔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왜 기초생활보장제는 이 정도는 보장해 줘야 돼를 사람들이 납득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제도에 그 받지 않는 사람도 뭐 그것을 우리가 인지상정이라고 말하건 뭐 어디까지 올라가야 될지 모르지만 근데 어쨌든 그거를 현재 시점에서 하면 받아들여야 되고 이른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이제 정당성의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정치가 해야 될 일은 어쨌든 한편으로 정책적으로 필요성을 얘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왜 이 정치 공동체가 왜 정치 공동체일 수 있는가를 뭐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새로운 대안 뭐 저희 기본소득도 마찬가지지만 새로운 대안적 제도는 그것을 함께 얘기할 때만 설득력을 결국에는 좀 그러니까 처음엔 좀 힘들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결국에는 그렇게 설득력을 갖지 않으면 그런 정당성의 설득이 없다면 그 실현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뭐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70년대 초에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경제 성장과 소득 분배와의 관계에 썼어요. 지금 한 50년간 이제 이 문제를 관심을 갖고 보는데요. 여러분 이제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친 오징어 게임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히트를 친 게 이 지금 플랫폼 경제에서는 하나가 다 먹어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또 IT 요새 뭐 BT 이제 3차 산업혁명에서부터 기술 혁신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추세를 쫓아가는 그룹 사회에서 뭐 한 20%? 그 나머지 80%는 그걸 쫓아가지고 그 흐름을 타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생기는 막대한 부를 가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사회 안전망이 중요하고 점점 이제 정부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거죠. 걸 보면서 사회 안전망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정말 본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홍 교수님을 발제자로 또 최봉우 교수님, 안효상 이사장님을 토론자로 너무 잘 섭외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홍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에 저는 좀 진짜 인상이 깊었던 게 국민생활보험제도예요. 그 전에 국세청이 그 실시간 소득 파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 그런 것도 한번 제안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 나이에 대보고 하면 이 국민생활보험이 정말 우리의 안전한 심리적 안정을 줄 수도 있고 또 한번 향후 좀 미래에 지향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소득의 저축발도 저는 그 안정성에서 좀 오는 심리적 안정성에서 출발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안해 주신 이런 것들이 좀 더 가다듬어져서 현실 가능한 정책으로 좀 가주기를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 박사, 이 박사 뭐 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 이 박사 한마디 하시죠. 네. 저는 오늘 발제하고 토론하시는 말씀 들으면서 많이 공부가 되었는데 이제 약간 이제 공부를 계속 하고 있고 이제 경험을 쌓고 있는 신진 연구자로서 배울 점이 좀 많았습니다. 특히 보험이라는 거라든지 사회 안전망이라는 거 이런 개념 자체가 이미 위험에 대한 대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기본소득 얘기까지 나오는 지금 현재 상황이라는 거는 그만큼 위험이라는 게 일상화되었고 너무 위험이라는 것들이 다양하고 다각화되었기 때문에 어떤 특정 하나의 보험, 하나의 명칭을 가진 보험 제도만으로는 약간 커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오늘 발제로 말씀해 주셨던 뭐 국민생활보장이라는 그런 좀 더 큰 차원에서 물론 그 안에 세부적인 제도들은 있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가고 줬던 공부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네. 뭐 그러면 뭐 1시간 한 40분 됐으니까는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아주 소중한 발표를 해주신 홍경준 교수님 감사드리고 우리 최병호 원장님, 안효상 이사장님 상당히 다른 시각에서 아주 상당히 심도 있고 좋은 코멘트 해주셨고요. 또 원희룡 지사님 바쁘신데 또 축하 말씀 해주시고 김현명 전 수석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 오늘 토의된 내용들이 이게 아카데믹 서클에서만 얘기하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잘 소화를 해서 이 정신이 이렇게 앞으로 공약을 제시하고 또 누가 집권할지 모르겠으면 집권하는 측에서 이것이 정책으로 실제로 반영이 되기를 기대를 하면서 오늘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